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156명에서 155명, 그러니까 한 명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부본부장 얘기는 여전히 걱정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쯤 안정세에 접어든다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0명에서 조금만 두세 배만 증가해도 금방 300명, 400명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방심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폭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동안에 440명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엔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지 벌써 열흘이 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확진자 증가세가 좀 꺾인 것은 국민들의 역시 참여가 중요했던 거고 네.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 440명을 꺾은 것처럼 지금 140명대에서 두 자리로 더 낮추려면은 어쩜 2.5단계, 3단계의 어떤 강화된 조치보다는 국민들께서 좀 자발적인 참여로 좀 솔선수범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고 하시는 노력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2.5단계가 어쩌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단계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배경에는 따로 어떤 분석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지금 열흘이 됐고요. 지금 수도권의 발생 추세를 보면 계속 100명대에서 전체 발생자의 70%대를 유지하면서 더 감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다.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9시까지 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못 먹게 했지만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여기서 안 되니까 저희 가서 드시고 여기 못하게 하면 또 저기 가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집단 감염 발생지가 좀 50군데가 넘기 때문에 그런 집단 감염 발생지에서 추가적으로 두세 명만 생겨도 100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역 당국에서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방역 당국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서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솔선수범하는 참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다든지 2.5단계에서 2단계까지 그런 0.5단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보다 이게 너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국민적인 어떤 그런 느슨함이랄까요? 국민들의 좀 느슨함이 더 올라가진 않을까요? 그건 괜찮을까요? 그게 더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2.5단계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을 때 국민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너무 방심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국민들에게 더 개인적인 방역 수칙 준수, 2단계 국민 행동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좀 이렇게 포스터라든지 안내판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해서 항상 좀 국민들이 좀 항상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저희가 또 한번 나누려고 준비한 주제긴 한데 이게 거리두기 하향 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매일같이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의 사례를 보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낯설 문화도 생겼다 그러고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막으니까 저쪽에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 단계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게 단계 조정의 문제는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 판단한 이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어디를 가지 마세요. 어디에는 몇 시 이후에 모이지 마세요라는 이 내용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아니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스스로들이 이게 방역을 한다는 게 어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방역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솔선수범한다라는 얘기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 세 군데 못 가게 했더니 다른 곳. 그렇습니다. 또 예컨대 이제 9시 이후에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이 술집이 아닌 모텔로 찾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텔에서 방역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스스로들이 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교수님 이 단계를 유지하는지 혹은 단계를 2단계로 다시 좀 낮춘다든지 이제 그런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랄까 이 어떤 방역 우리가 눈으로 가시화된 효과를 보는데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처럼 제가 들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좀 나눠가지고 볼 텐데요. 일단 오늘 발생한 것 중에 가장 큰 사례일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확진자 17명입니다. 외부 업체 관련자 10명, 재활병동 환자 그리고 보호자 7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이라서 집단 감염 형태로 더 번지진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수도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너무 특히 이제 감염군을 모르는 어디서든지 감염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엔 하루 외래 환자 수만 10,000명이고 직원 수가 10,000명이고 입원 병상 수가 3,000 병상이니까 수만 명이 좀 왕래를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아무리 그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 여부를 체크하지만 수만 명 중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드나들고 또 거기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좀 오히려 좀 이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문제는 다 잡을 수는 없지만은 이분들로 인해서 원내에서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얼마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위생 이것은 이제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객 또 환자분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권고되는 수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는 그 감염자가 있었을 때 원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안에서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소수의 어떤 감염 전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얼마만큼의 전파 감염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환자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라는 게 밝혀진 게 없고 병원 쪽에서도 이 집단 간의 어떤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연관성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 세브란스 병원이 크고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쪽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워낙 넓지만 그래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원내에서 작은 연결고리로 또 감염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이제 좀 끈질긴 역학조사 추적, 동선 추적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텐데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충남 홍성 사례 살펴볼 텐데. 친인척 8명이 무더기로 판정받은 사례였죠. 근데 홍성 11번 확진자의 그러니까 가족,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분은 이제 안양 170번째 확진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1일부터 4일까지 홍성을 또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학조사 결과로 볼 때 이 여성이 최초 확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일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의 그 동선을 파악해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170번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가족들 사이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3살, 9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교 같으면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이 179명이 또 이제 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온천탕을 다녀온 그 중간 동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 온천탕 특히 여탕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지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날짜에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가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셨고, 자 그리고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원 녹직과 근로자 8명의 확진 사례도 저희가 볼까 하는데요. 평소에는 마스크 잘 쓰고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됐는가 그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말하기에 앞서서 좀 걱정되는 건 이분들이 다 고령이시라는 게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8분인데요. 여기에 또 7명이 더 추가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이분들 그 무궁화 동산에 이제 나무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중에는 마스크 착용도 잘 하고 장갑도 꼼꼼하게 착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좀 휴식 시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주로 취하셨고
받고 뭐 일부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했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서 좀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애초 초창기에 걸렸던 이 8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또 같은 사무실을 썼던 분들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뭐 마스크 착용 잘하고 장갑도 잘 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들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일 수 있는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를 함께 먹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늘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동 경로가 상당히 넓어서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감염이 됐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방문이 많으셨다면은 그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는데요. 워낙 많은 접촉 경로와 만나신 분이 많으셨다면 그 감염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겠고 또 이분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서로 잘 착용하셨다면 어떤 그 기차 안에서 추가적인 감염 위험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워낙 동선이 많으시고 만나는 데도 많고 또 출장이 많으시면 또 외부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서 감염이 되셨어도 좀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또 이제 그 동선이 겹치는 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좀 역학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뭐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도 그 감염 경로 미팍된 사례가 여전히 두 자릿수 20%에 가깝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숫자만 해도 700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두 분만 더 추가적인 감염자만 해도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은 감염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요.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편성안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구체적인 지급 대상 그리고 방식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건 고현준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7조 중반대 될 것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오늘 7조 8천억이라는 금액도 확정이 됐고 무엇보다 그 대통령이 그 취지를 설명했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에게 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별적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힘들어진 분들에게 더욱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7조 8천억 이제 국회에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 보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소상공인들과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전체 추경의 절반이 넘는 이 3조 8천억 정도가 지원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 한 3조 2천억 정도는 그 200만 원씩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 어려워지고 이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뭐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고용했던 인원들을 또 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줘서 그 일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1조 4천억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저소득층 이 계층에 대해서도 좀 더 그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한 88만 명 정도의 이 새롭게 지원되는 내용들도 함께 설명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특수고용 그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이 프리랜서 등 이 고용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도 긴급 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기간을 더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통신비 2만 원 이 얘기는 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뭐 조간을 보거나 뭐 이제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좀 들어보면 뭐 물론 이제 현금 지원 빨리 되고 추석 전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 충분히 다행인
다행인 일인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그 수익 보전을 못한 게 그러니까 피해를 본 게 얼만데 이건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좀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 재정적 한계가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전체 다 도와드리고 싶고 또 넉넉하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정적 한계 내에서 이 상황을 잘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라는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좀 많이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택시 기사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도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려움을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두텁게 지원을 해줘서 예.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 뭐 대통령과 이 여당의 어떤 취지인 것이고요. 또 국회 내에서 7조 8천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정해지겠죠. 정해진 이후에 또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빠른 시기 내에 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있을 또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 얘기는 뭐 재정적인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쉬운 말씀을 표현을 또 하시는 거 뭐 당연히 이제 10분 이해합니다만 이 정책이라는 게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쉽지 않은 같다라는 일이죠. 예. 생각이 또 이런 상황에서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QR 코드 얘기 저희가 해볼 건데 이제 QR 코드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그걸 해도 되고 만약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수기로 쓰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명부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 이제 명부에 그 예를 들면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적기 때문에 모르는 남성에게서 술이나 한잔 하자 등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뒤에서 혹은 어쩌다 이렇게 엿봐가지고 그렇죠.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개인정보 유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본격적인 논란이 되기 전에 저도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방송국 앞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예, 예. 그 제가 쓰려고 봤더니 그 위쪽에 다녀가신 분들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다 제가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렇게 되면 아는 사람께 눈에 들어온다면 이건 어디서든 유출될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가 느껴졌었는데 예. 이게 지금 드디어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불특정한 어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불편한 내용들을 보낸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뒤따라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팩트 체크하는 언론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이 개인정보를 그 필요에 의한 목적에 의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방역이 목적인 이 개인정보를 다른 형태로 썼기 때문에요. 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별 혹은 케이스별로 따라서 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있죠. 뭐 지금 예컨대 수기로 작성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식당이라면 식당 주인이라든지 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식당 가보면은 뭐 제가 이제 직접 느꼈던 거는 수기로 작성할 때 하나 써주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쓸 때의 그 앞에를 가려놓는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자, 그리고 뭐 비대면 업무가 늘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외적으로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기 관리, 공기청정기 혹은 뭐 이제 그 주택들을 드나드는 차량들을 보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 설치 뭐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인터넷 설치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노동자분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이제 그 기사님께서는 마스크를 쓰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자가격리자의 집이었다라든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혹은 거기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인데 서비스를 받는 분한테 아니 마스크를 쓰셔야죠. 이렇게 여쭐 수는 또 여쭤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분위기에서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그 방역 수칙 특히 이제 방문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방역 수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주는 가급적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근로자 중에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업무에 참여해서 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하신다든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가격리자면 조금 연기해서 서비스를 좀 연기하신다든지 그 본인이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본인의 집에 어떤 그 방문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좀 환기도 미리 시켜놓고 좀 손이 많이 나는 것 좀 닦아서 접촉을 좀 줄이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용객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감염되실 수도 있고 또 감염되신 근로자가 또 다른 이용객을 또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에 대한 어떤 증상 확인도 필요하고 필요할 주기적으로 이제 사업주께서는 이런 고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집합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이제 양성자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서로의 좀 배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비대면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조금 지혜를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서비스를 받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아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마지막 사례로 좀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두 분과 코로나19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